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3일 이종근의 HQ 시간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아나느냐의 기로가 바로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 총선 4월 10일까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든 선거 유세 장면을 보시거나 혹은 스피커 소리로 유세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여기실 겁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깜깜이 선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기는 하되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는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직전까지의 잔상 효과가 있습니다. 즉, 그 직전 마지막으로 공표되는 여론조사의 숫자가 유권자들에게 각인될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판세 말이지요. 물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는 경마식 보도입니다. 1번 말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3번 말이 튀어오고 있습니다. 경마장 가면 들으시는 그 아나운서의 장내 아나운서 목소리 아시죠? 그것처럼 지금 여론조사가 경마식입니다. 추세는 볼 수 있대.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말 어느 만큼 어느 후보가 어느 숫자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수면 위에서의 움직임보다 수면 밑에서, 땅 밑에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느냐 안 끓어오느냐의 사실 그런 어떤 체감이 더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4월 3일 이종근의 HQ, 이종근의 헤드쿼터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아 투데이, 오늘의 아투 일면 톱입니다. 선거철 합성사진 유무죄, 이것 여부에 처벌 갈렸다. 자, 이제 합성사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AI 시대를 맞아서 정말 동영상마저도 진짜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허위로 그런 어떤 멘트를 한다거나 허위의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어떤 것은 처벌을 받고 어떤 것은 처벌을 받지 않는데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친절하게 독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 미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이 나돌면서 수사에 돌입했는데 어떻게 처벌이 수준이 될 건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선거마다 이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그런 합성 사진이 문자가 되고 있는데 사안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2017년 예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모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듯한 합성 사진을 올린 A씨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지난 2022년 경기도 모 지역구청장 예비후보 B씨가 윤석열 대통령 합성에 함께 포즈를 취한 것처럼 만들어 자신의 홍보물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선관위가 판단을 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합성사진은 벌금이 선고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합성사진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대상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 기사는 양쪽 모두 허위사실이 포함된 합성사진을 사용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 가장 중요한 게 허위사실, 즉 비방성이 있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거라는 겁니다. 즉 문재인 사진은 모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듯한 그런 사진을 만들어서 비방의 목적이라면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은
비방성이 아니라 구청장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인 것처럼 윤 대통령한테 어떠한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사실의 어떤 목적이 직접적으로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합성사진이다.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받았을 비방의 그런 어떤 여지가 없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비방을 했다는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합성사진은 거짓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엇인가를 합성해서,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불특정 타인에게 이것을 게시하거나 또는 하는 행위는 비방성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또 범죄의 어떤 형량의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거짓이고요. 참과 거짓의 명확한 구분이 있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그러니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이거든요. 그 꽃과 축제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표출하시되 가짜의 어떤 사진을 유포하거나 게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사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저질 막말 퍼레이드 김준혁 사퇴시켜야,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요 며칠간 김준혁이라는 후보가 최근에 수년 동안 쏟아낸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막말들, 쓰레기 같은 팩트 하나도 없는 그런 비방용 그런 허위 발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개별적인 문제다라고 거의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2대 매춘 이런 막말에 대해서는 권고를 했죠. 사과를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그러나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는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적시를 했습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여성 비하와 역사 왜곡, 대통령 흠집 잡기가 경악할 수준에 이르자 후보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김한란 이화여대 총장이 이 대상을 미군에게 성상납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최태민 목사와 마약을 했다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심한 말들도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준혁의 지금 이런 막말은 거의 금광처럼 노다지로 지금 캐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설은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유족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요. 이화여대도 김 후보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고요. 또 한국 여성단체도 이화여대 발언과 관련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과 말해야 되는 단체가 있죠. 바로 민주당과 늘 관련이 있는 여성단체들, 민주당의 자신의 어떤 여성운동, 운동가들을 늘 비례대표로 보내주고, 서로 카르텔을 맺고 있는 이 여성단체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많은 여성 후보가 이화여대를 나왔습니다. 서영교, 강선우, 이런, 안기령,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이화여대를 나왔죠. 이 이화여대 출신의 여성 후보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왜 이화여대생들을 매춘부로 올려놨다, 매춘부로 성상납했다라는 그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화여대의 명예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걸까요? 아니면
김준혁 후보와 똑같이 김한란 2대 초대 총장이 2대생들을 성상납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동조를 하는 걸까요? 동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민주당이 늘 보여온 행태, 조국이란 자나 문재인, 이재명 이런 자들이 늘 보여온 행태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무조건 선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은 무조건 선한 말씀이다. 상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악한 행동이고 상대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말이다. 막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후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가 없다. 이런 내로남불 때문입니까? 스스로 앞으로 이화 여대와 관련된 그 어떤 모욕을 해도 이 네 사람은 앞으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매춘부라고 얘기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비판이나 비난을에 대해서 반발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설은 그 다음에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고 모른 체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것이다. 이런 후보를 당에서 정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투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사설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에 사실 담기 싫어서 읽지 아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읽어드리지요. 이 김준혁이라는 자는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마다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누가 정신감정을 받아야 될까요? 정말 참담합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 하기 전에 제가 전망을 좀 하나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총선을 전망을 내놓고 있죠. 국민의힘이 이번에 과반을 못 얻을 거다. 민주당 진보 진영이 180석을 돌파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과 분석들과 전망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야말로 진짜 벌어질 일, 그걸 그대로 제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국회는 즉시 열리는 날부터 난장판과 종북 경쟁과 개그 콘서트가 열릴 것이다. 사실 누가 봐도 뻔한 전망이라고 비판을 하실 겁니다. 참담한 기분으로 전망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22대 국회가 6월 달에 열리자마자 국회의원 선서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벌어질 일은 주요 국방 기밀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한테 넘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최소한 원내 5석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지역구에서 양보를 한 3개 지역구가 울산 북구, 부산 연제, 그 다음에 대구 동구인데요. 대구 동구, 군위, 을이지요. 그 중에서 대구 동구, 군위, 을은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 하지만 울산 북구 윤종호하고 부산 연제 노정현은 상당히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슬픈 얘기지만 안타까운 얘기지만 부산 연제에서 김희정이 생각보다 지지율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래요. 지역구 이 2석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치세요. 그런데 여기에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종북 주사파 무리들이 입성할 수 있는 게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로는 이 진보당 출신들이 아예 당선권에 3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비례 5번입니다. 전종덕 전 민노총 사무총장 그리고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 각각 11번과 15번입니다. 4년 전에 민주당이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고 16석을 비례해서 가져갔습니다. 4년 전과 똑같다면 이 세 사람 무조건 입성입니다. 물론 여기에 변수는 하나 있죠. 조국 혁신당이 현재의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중에서 15석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1번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가장 최악, 아이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선전화해서 지역구에서 울산 북구와 부산 연제를 수호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많이 빼앗아 가서 15번까지 이번에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번과 11번 이 두 사람은 최소한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나마나 국방위에 넣어달라, 아마 때를 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방위나 정보위는 국가의 기밀을 국회의원에게 공개하는 그런 상임입니다. 난감합니다. 정보위에서는 국정원이 대외 공표를 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높은 급수의 국가 기밀을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를 하고요. 국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와 그다음에 전 군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공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의하는 그런 상임입니다. 이 자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할까요? 이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아시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아무리 통진당을 해산이 안 된다, 이건 뭐 헌법에 위배된다 아우성을 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골방에 다 들어앉아서 수령님이 남침을 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다, 총을 탈취해서 해와 전화국을 파괴하고 통신망을 교량시키자, 이런 말들을 한 자들입니다. 이 속에는, 이 정당의 속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끔찍한 얘기가 거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 종북 경쟁이 보나마나 민주당에 있는 그런 한총련 출신들과 함께 종북 경쟁을 벌일 겁니다. 두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건 바로 민주당과 조국당 초선들 21대에서 보여줬던 이 민주당의 초선들 개그 콘서트 했던 거 기억하시죠? 3M, 한국 3M을 한하고 땡땡땡땡이니까 한동훈의 딸이다. 그래서 기부금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고, 우리의 김남국은 그때 당시에 핸드폰을 들고 열심히 코인을 사고 팔면서 밤을 꼴딱 새고 바로 상임위에 나가서, 그 상임위가 뭐냐면 한동훈 법무장관의 공청회였습니다. 한동훈을 추궁한답시고 이모 교수를 한동훈의 이모라고, 이모와 함께 논문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또 이수진, 민주당의 이수진은 법사위에서 고함고함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다가 주모, 취객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우픈 그런 추억인데요. 이번에 그것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모가 낫더라 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까 사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막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어떤 말들을 할 건지 그냥 눈에 환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미 지금 김혜경, 그러니까 법카를 인정을 하는 이 사과, 대선 때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이 사과를 할 때 방송을 하다 말고 목이 메어서 펑펑 운 여성 후보가 인천으로 나오고요. 또 누구 그럼 제가 함께 참 방송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이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방송에만 나오면 아무 말 대잔치로 고함만 질러대면서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무조건 끊어서 자기 얘기로 끝을 맺게 하는 그런 자들. 저작거리 시비, 그러니까 거의 시쳇말 동원해서 상대방의 길을 아예 꺾어버리려는 그런 패널. 무턱대고 우기기만 하는 패널. 무조건 물타기만 하는 패널. 이런 패널들 많습니다. 아니, 정책적인 부분과 또는 어떤 새로운 사안이 나왔는데 그걸 이야기하자고 하면 자신의 불리한 어떤 이 민주당 이야기면 바로 윤석열은요, 김건희는요, 한동훈은요, 그렇게 매번 세 사람을 갖다 붙여서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이재명을 칭송하고 미화하고 그 다음에 숭배했다는 그런 사실만으로 지금 후보에 오른 자들입니다. 철험회는 누구처럼 되자, 누구처럼 되지 말자라는 의미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22대 국회에 새롭게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이름으로 우리들을 또 어떤 내용으로 웃기려 할까요?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냥 던져버렸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4차원 인간들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난장판이 벌어지겠죠. 22대 국회 법사위는 365일 열릴 겁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법사위는 그야말로 윤석열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비대위 특검으로 앞으로 3년을 점철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대장동 변호사 5명을 지금 후보로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3사람은 거의 금배지 떼어놓은 당상입니다. 호남, 광주 서구 양구남, 광주 광산구 갑 박균택, 부천시 김기표, 부천시 병 이건태, 서대문 김동아. 예년의 상황이라면 부천까지도 사실은 민주당 판이죠. 그러면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갑까지 포함하면 여기서 최소한 3사람 이상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노골적 보훈공천 변호의 대가로 법사위에 배치될 자들이 또 하나 있죠. 박은정입니다. 조국입니다. 비례 1, 2번입니다. 조국과 박은정까지 포함을 해서 이 앞에 얘기했던 5명까지 이 7명이 그대로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특검과 탄핵을 매일같이 부르짖을 겁니다. 너무 우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벌어질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투표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투표를 안 하면 이걸 한 1000만 배는 더 최악의 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최소한 지금 당선권이 확정된 이자들을 제어할 힘을 국민의힘이 숫자로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담한 민주주의지만 그러나 지켜야만 합니다. 자, 오늘의 전망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작전 명령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조국당 후보들 민낯 총정리, 그야말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이 김박공이 대한민국을 살려낸다. 이야, 정말 이 양이 김박공만 아니었다면 정말 우울했을 뻔했습니다. 양이 김박공이 누군지 아시죠?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양이 김박공이 누구죠?
조금 늦네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양문석, 이병진, 김준혁, 박은정, 공영훈. 근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가장 지금 빛나는 그런 그 업적을 세우고 있는 보수를 살리고 있는 보수의 정말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5명을 이 5명이 대한민국을 지금 거의 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말이죠. 이재명이 맨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시스템 공천이다. 헨리송님, 양문석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조금 늦으셨어요, 근데. 자, 이재명이 얘기했죠. 시스템 공천이라고. 근데 들여다봤더니요. 시스템 공천이 이거더라고요. 그래도 비교적 정상적인 후보들을 다 걸러내고 가장 문제점이 있는 비정상 후보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자들의 시스템 공천이더라고요. 문제 아들만 골라서 공천을 주자. 이게 이번 공천의 핵심 시스템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예상은 했지만 진짜 이럴 줄 몰랐습니다. 대단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문석 그 전에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양문석으로 넘어갈게요. 이게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많은데 양문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또 터졌어요. 뭐가 터졌느냐? 지금 도대체 우리 아토TV의 시청자분들도 되게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나도 궁금해요. 자, 이 양문석이라는 사람은 통영 사람이에요. 통영에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경남 도지사 선거에도 한번 나갔죠. 그러니까 얘 뿌리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울 반포 잠원동에 아파트를 사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통영에 있는 은행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은행도 아니고 딱 중간 통영에 좀 더 가까운 대구 새마을 금고입니다. 아니 왜 대구 수성 새마을 금고에서 돈을 대출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내라는 게 바로 지금 새마을금고와 그 다음에 금감원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딱 걸렸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어요. 국민의힘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 내용을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바로 김부겸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부겸? 그러고 봤더니 김부겸이 대구 수성구에 적을 뒀었어요. 대구 그러면 대표적인 어쨌든 야당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민주당의 TK 의원으로서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TK의 상징으로서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줄은 대단하겠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현직 새마을중앙회 전문 이사 모 씨가 바로 김부겸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보시죠. 이 새마을중앙회 전문 이사라는 사람은 민주당 조직국장 출신이래요. 김부겸 전 총리의 외곽 조직망인 새희망 포럼에서 전남지부 출범 준비위원장을 했대요. 이야, 가깝다. 진짜 가깝네요. 아이고, 학과도 있네. 서울대 정치학과 학연이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 학연만이 있는 것도 아니야. 지연도 있어요. 경기도 양평 이웃한데요. 내가 김부겸 양평에 사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새마을금고 전문 이사도 양평사인데요. 그러니까 서울대 학과도 같은 학과 나와. 지금 사는 곳도 같은 곳에 살아. 근데 옛날에 김부겸의 외곽조직망의 또 그 전남 지부위원장이야. 그리고 민주당 조직국장 출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앙회 전문이사 정도면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아니, 새마을금고, 각 새마을금고에 어찌됐든 이 정도의 힘은 쓸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 지금 양문석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뭐 확언하는 건 아닙니다. 자리에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김부겸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야? 물론 김부겸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소설이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소재지는 내 지역구 수성갑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 출신의 영향력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으나 내가 대출에 관여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봤더니 새마을금고 그 전문 이사 자리가 바로 저 김부겸의 행안부 시절, 원래 새마을금고가 금융위 이 밑에 소속이 아니에요. 관할이 아니에요. 행안부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새마을금고 전문이사 이렇게 임명되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장관이. 그러니까 그때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게 김부겸 얘기예요. 그래서 산업자원부 장관 보좌관 출신이라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추천은 업무와 관련한 만남이나 통화를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이웃에 살고 같은 과 나오고 내가 만든 조직에서 위원장 맡고 그랬던 사람이 새마을금고 전문이사고 뭔가 연관이 전혀 없다고 생각 드시나요? 저는 전혀 연관이 있다는 생각만 듭니다. 자, 여기에 이제 김준혁과 관련해서는 한마디 더 드리지요. 김준혁이 드디어 마침내 끝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과를 해서 불씨를 끌려고 했더니 조상호라는 변호사 아시죠? 천안함 함장에게 막말을 해서 한동안 방송에서 퇴출됐다가 이번에 또 양천구가 아니라 금천구인가요? 어디서 나온다고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방송에 또 나오는데 MBN에 나왔다가 막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거 이대 그 매춘 맞아요. 그거 다 사실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김준영이 되게 미울 겁니다. 자기 사과로 이게 빨리 덮어져야 되는데 조상호가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게 팀킬일까요? 아니면 팀플레이일까요? 자, 넘어가지요.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꺼내볼까 합니다. 하나씩 해보죠. 먼저 민주고양정의 김영환입니다. 아까 제가 야기 김박홍이 양문수 이병진 김준혁 박은정 공영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김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이 양이 김박홍에 포함이 되네요. 김영환이라는 후보입니다. 민주고양정이고요. 그런데 자기 딸이 유치원 수업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갑질을 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를 갑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치원 교사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통분을 해서 민주당에 이런 사실을 다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묵살했다는 겁니다.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유치원 교사입니다. 2015년 3월입니다. 지금 이 딸은 아마도 장성을 했겠네요. 자, 3월에 고양시 한 병설 유치원 교사였던 A씨가 김영환 후보의 딸에게 바깥놀이 수업,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또 꽃밭 등 체험 수업을 하는 그 수업에 참여할 건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참여를 하고 싶지 아니한 아이들을 또 억지로 끌고 가서 참여하게 하면 사실 그 아이에게는 상당히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킨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물어보고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학생들만 따로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동료 교사한테 맡기고 그런 다음에 이쪽에 와서는 그러니까 참여하겠다는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서 야외 그 체험학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사는 이렇게 체험학습을 했다라고 사진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 김영환 부부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우리 딸을 왜 배제시킨 거냐? 어디다 대고 이러느냐? 뭐 거의 그 수준이었겠죠. 그리고 바로 학교 교장한테 항의도 하고 뭐 한 거 했나 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정말 지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고향교육지원청의 장학사 초등과장이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조사와 장학지도를 하고 경기도 교육청 감사실에 해당 교사가 고의로 배제했다면서 복무감사를 또 진행했고 그해 10월 직위 해제 처분을 받고 경기도 교육감은 아동복지도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리고 2015년 5월 그리고 10월 4개 언론사에서 이 A씨가 원아들에게 폭언했다는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 것처럼 언론 보도까지 내보내서 A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승소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허위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고발 사건이니까 A씨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항고했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이걸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직위해제 처분, 정지처분 모두 처분 취소를 받았고요. 2015년에 일어난 일에서 2016년도까지 이어졌으니 1년여를 사실 이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자 김영환 부부는 또다시 2017년 아동복지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재차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집요하기로 말하면 정말 끔찍하게 집요합니다.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 나온 것을 사건 발생 2년 후에 또다시 검찰에 고발을 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표적인 강약, 약강, 대표적인 내 아들만 최고, 내 딸만 최고, 대표적인 어따 대고 내 딸을, 이런 식의 사람들이 국회에 나온다고 지금, 후보에 나온다고 유세장에서 지금 유세를 벌이고 있겠죠? 지금 생각해도 다시 끔찍합니다. 그 다음 양이 김박공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진 후보의 갭투기 의혹입니다. 이병진 후보는 평택을입니다. 평택을인데 어떤 일이 있냐고요? 도대체 재산 신고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재산 신고 내역이라는 거죠. 안중, 서정동에 2개 필지, 안중과 팽성에 답 2개 필지, 서정동 대지 1개 필지 등, 토지, 그 다음에 용의동, 미양면 건물, 또 배우전은 죽백동 아파트, 장남은 충남 예산 임야. 와, 이 온 가족이 완전히 부동산의, 전문, 떴다방 전문가들입니까? 와, 다양하게 공장 건물, 또 주택, 또 아파트, 또 임야, 또 답, 온갖 종류의 그 부동산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부동산 소유? 소유하라 그러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유해서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정당하게 그것을 이용하면 제가 눈 감아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채무액이 54억 원입니다. 농협과 수협에서만 15건, 5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겁니다. 와, 아니, 이 사람이 교수라고 하는데 2000년대 중반에
퇴직을 했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퇴직한 이후에 무슨 돈으로 이런 임야와 대지와 답과 주택과 건물, 공장 건물을 산 거냐. 그 다음에 장남 역시 학생 신분이에요. 어디서 많이 기시감이 들죠? 공영운 군인 신분인데 시가 11억 8천만 원, 지금 30억 어치 부동산을 증여받은. 여기도 학생 신분인 장남이 임야를 취득하고 있네요. 이게 아마 증여를 했겠죠? 어떻게 증여를 했을까요? 돈도 못 버는 학생이 증여세를 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자금 출처 계속 나오죠. 마지막으로 농협, 수협, 보험사 등 대출금이 54억. 도대체 매월 대출이자는 뭐로 갚는 겁니까? 아니, 대출을 54억을 했으면 대출이자는 도대체 뭐로 갚는 거냐고요.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해명은 하지 않고 있네요. 후보자 토론에서 국민의힘의 포항공대 교수인 정우성 후보가 묻습니다. 아니, 후보님, 정당하게 취득하신 거면 자금 출처를 밝히시고요. 왜 채무가 54억 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였습니다. 이러자 국민의힘의 김경률 비대위원, 공인회계사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병진 후보는 지금 갭투기 의혹 받고 있다. 해명하지 않으면 최근에 갭투기해서 공천 배제당한 그 당의 이모 후보와 똑같은 케이스로 아마 낙인이 찍힐 거다. 떳떳하다면 해명을 하면 된다. 무슨 돈으로 그렇게 임야와 부동산을 그렇게 온갖 종류의 부동산을 다 취득했고, 무슨 돈으로 증여를 했고, 무슨 돈이 필요했길래 54억 원이나 대출을 받았느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대출은 도대체 왜 받았느냐. 무슨 투기를 할 목적이었느냐. 그런데 이 당은 앞으로 제발 부자 감세, 부자만을 위한 당, 이런 말로 국민의힘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의 대물림은 끊자고, 부자들만의 정당이라고. 아니, 이런 자들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우면서 그따위 말을 합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신혼부부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1억 5천씩 증여하는데 비과세 하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래도 모아놓은 돈 중에 1억 5천이라도 증여를 해서 그 돈을 갖고 자립심 있게 결혼 자금으로 쓰고 시드머니가 된다면 결혼 더 많아질 거다. 결혼할 사람이.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에 1억 5천을 줄 수 있으면 초부자다. 그 초부자들한테 지금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다. 그게 초부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 공영운 같은, 지금 이병진 같은, 이영선 같은 그런 후보들을 적격 판정을 했습니다. 딸한테 20억, 아들한테 30억, 지금 가치가 있는 그런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냈는데 뭐가 문제냐. 증여세를 증여세에 증여가 또 붙잖아요, 세금이. 그것까지 내가 냈다. 적법하다.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자. 적격 판정을 내린 이재명. 이제 앞으로 당신 입에서 초부자 감세 이따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 입에서 부자의 대물림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박민규 얘기를 또 해보죠. 박민규 탈세 의혹입니다.
관악갑이에요. 그런데 박민규 후보가 이 기사는 먼저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도 온 가족이 함께 오피스텔 한 동을 통째 소유하고 있네요. 이 오피스텔은 86실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각각 한 두 개층씩 통째로 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월세를 받으면 이야 대단하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도 참 뻔뻔합니다.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관악갑 유종필 후보가 월세 장사다라고 비판을 하자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해버렸어요. 아니 고소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84실이어야 되는데 84채라고 한 것은 마치 재산을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비방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박민규 후보 84실을 갖고 있으면 재산이 많지 않은 겁니까? 아니 84실은 아주 적은 거고 서민이고 84동은 부자입니까? 84실을 갖고 있는 그 동 한 채를 갖고 있는 이 일가가 서민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요?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오늘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야 이거 탈세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86개 시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월세가 75만 원에서 85만 원이 나오고 한 개 호실에서요. 관리비 13만 원 등 한 호실에 1년에 1,00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8억 6천만 원이고요. 관리비까지 하면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일가족이 보유한 호텔에서 연간 8억 6천만 원의 임대 소득이 나오고 후보 한 명만 따져도 1억 원 상당의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본인이 신고한 2023년 세금 납부액은 170만 원에 불과합니다. 가능합니까? 월 임대 사업으로만 월세로만 해서 연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갖고 있는데요. 세금을 170만 원 냈대요. 170만 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렇게 절세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꼬박꼬박 국세청에서 내라는 대로 꼬박꼬박 내는 사람 심정 무너집니다. 아니 당연히 공직에 출마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연간 110만 원, 160만 원의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처음부터 아마도 국회의원이 될 생각이 없는데 그냥 호박이 넝구째 들어온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될 생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양문석, 공영훈 부터 이병진부터 온갖 후보들 봐라. 저런 사람들도 전부 다 후보 되는데 국회의원 되고 아니 철험해 21대 총선에 철험해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 되는데 그거 지켜보면서 에휴 이 세금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올해 1월 출마 선언 이후에 청년 주거 정책 도입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말이나 말지. 이런 말이나 하지 말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위선적일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판이 정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PPNU님, 아이고, 이 민주당 후보들, 이 의혹들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1시간 갖고 모자랄 것 같아요. 이게 정리한 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 표를 정리했으니까 쭉 일별하시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양문석, 박은정, 김준혁, 공영훈, 박민규, 이영우, 이병진, 이상식. 이상식은 왜 또 이우환 작가의 위작
뭐 설도 있고요. 백선희 이사장 조카 학점 조작 의혹, 김준형 막 계속 들으시죠? 딸, 아들, 뭐, 미국적에다가 반미주의자가, 미국적 아들은 병역 기피 의혹이 있고, 김현정, 평택병, 라임 사기 사건 김봉현, 폰타나 멤버, 한정의 사무실 특혜 임대 의혹, 이강일, 갭투기 의혹, 김기표, 갭투기 의혹, 문진석, 갭투기 의혹. 참, 더 있는데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경기 남부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요, 경기 남부는 민주당 판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수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벨트화의 시작이 수원인데, 수원의 수원청에 박강원과 그 다음에 김진표 이 두 사람이 그 역할을 했어요. 포스트를 딱 수원에서 잡고 그 다음에 경기 남부를 쭉 바람을 벨트화해서 민주당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원청 박강원을 내치고 누구를 안 쳤습니까? 김준혁이라는 자를 안 쳤습니다. 김준혁이 포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중심이 박강원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김준혁은 지금 자기 망언한 거 수습하기 바쁩니다. 그게 없더라도 사실 포스트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의 모든 후보들이 모두 다 지금 경기 남부예요. 자, 이상식, 용인갑, 평택을, 아까 말씀드린 평택을, 이병진, 김준혁, 양문석, 안산, 제다입니다, 제다. 김준혁, 수원청, 해서 지금, 공영훈까지, 이 화성을, 공영훈, 이렇게, 하다 보면, 평택, 화성, 용인, 그 다음에 수원, 안산, 이런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들이 모두 다 부실 검증 때문에 자격 미달인, 함량 미달인 이런 자들이 지금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어찌됐든 이 대한민국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양이, 김박, 공이 나서서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양이 김박공의 그런 그 반사 이익만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눈을 비비면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가슴을 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뛰쳐나오게 했습니다. 오늘도 춘천 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한동훈 혼자 지치게 놔둘 수는 없다라는 그런 뜻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일주일 동안 더 이어져서 이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작전명령 양이 김박공 그리고 조국당, 민주당, 민낯 총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이면 아마 출구조사가 나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개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아마 개표 결과를 지켜보시고 계실 겁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 웃음꽃이 피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작전명령 여기까지입니다. 자, 2024년 4월 3일 이종근의 HQ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근의 헤드쿼터 문을 닫겠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에 또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면 짜증 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비, 떼비처럼 가뭄에 아주 시원한
그 비처럼 한국경제가 발표한 모바일 웹조사, 와, 많이 뒤지고 있다는 그런 지역들에서 까봤더니 도리어 이기고 있더라라는 내용이 있었던 바로 그 여론조사입니다. 모바일 웹조사. 우리가 보통 다른 조사나 ARS나 전화 면접이라고 해서 전화 직접 걸어갖고 면접원이나 혹은 음성 녹음된 그런 음성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끊어버리거나 응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응답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이번에 모바일 웹조사는 아예 문자를 보내서 그 문자에 직접 답을 해갖고 회송 그러니까 회신을 받는 거예요. 이 조사를 통해서 응답률이 확실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모집단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근데 이 신뢰도가 높게 느껴지는 이 조사가 지금 국민의힘에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공유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바로 공표 중단을 권고했어요. 이유가 표본에 문제가 있으니까 표본에 뭐 로우 데이터를 달라 했는데 PMI가 그건 개인 정보다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내려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일부 수도권 지역구, 특히나 수도권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그러냐라는 그런 지금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걸 김어준이 먼저 뉴스공장에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게 말이 됐냐? 하고. 그러니까 개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이거 뭐 좌표 찍고 여심이가 이런 압력에 굴복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찌됐든 여론조사 너무 함몰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선 확실하게 지금 꺾였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서 반등의 기미가 보입니다. 희망을 갖고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것, 제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종훈의 HQ 진짜 문을 닫겠습니다. 박경현님, 아이고 제가 며칠 전에 멸콩에서도 뵀는데 여기서도 오늘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른 많은 분들 문경자님, 김창훈님, 다 아침이슬님, 뭐 동그라미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우리 코너들도 다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진짜 들어가겠습니다. 이종훈의 HQ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